제가 학회 하는 동안에 책을 좀 몇 권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난번에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아주 자그마한 책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누구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없는데 아주 조그만 책이고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노란 책이에요. 제목이 브레인 부스트입니다. 브레인 촉진제죠. 우리가 왜 예방주사 맞을 때, 간염 주사 맞을 때는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인사가 부스터샷 맞으세요 그러면 2번, 3번 맞아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게 이제 그 부스터거든요. 이게 브레인 부스트라는 책인데요. 조그만 노란 책이고, 이것도 이제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두 여자분, 뉴로사이언스를 공부하는 그 두 여자 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줍니다. 뭐 이렇게 너무 학설에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들으시면서 저처럼 아주 작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브레인을 갖다가 부스트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이제 한 8가지를 이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브레인을 부스트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입니다.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는요, 몸, 브레인, 무드 다 부스트 시킵니다. 어떤 나이에라도, 그리고 어떤 운동이라도. 운동엔 2가지가 있죠. 에어로빅 엑서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어로빅 엑서사이즈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어로빅은 뭐 뛴다던가 걷는다던가 이래가지고 심장도 튼튼하게 만들고 이런 그 엑서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어로빅은 덤벨 가지고 머슬을 갖다가 이렇게 강화시킨다던가 아니면 역기를 든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안에어로빅이고, 이거는 되게 이제 짧은 시간에 하는 거죠. 걷는다던가 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랜 시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뛰거나 걸을 때 어느 정도 강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주 세게 하려는 사람은 220에서 자기 몸무게를 빼랍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봤었는데, 제가 만일 60세라면은 220에서 60, 제가 60세는 아닙니다. 220에서 60을 빼면 얼마입니까? 180이죠. 그 180은 너무 맥시멈이에요. 근데 이제 80세인 경우는 220에서 80 빼면 얼마입니까? 140이죠. 하트 레이트가 140 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 맥시멈입니다. 제일 높은 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머더레이트하게 하려면은 한 그거에 이제 65 내지 75% 정도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70%로 잡으면은, 그 70%면은 140에 70%면은요 하트레이트 98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힘든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게, vigorous,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하려면은 한 80% 정도, 그러니까 140에 80%면은 한 104, 그러니까 하트레이트 한 104나 105 된 게 이렇게 하면은 춤을 춘다던가 라인 댄스 할 때요, 아니면 뛴다던가 뭐 걸을 때던가 이럴 때 105 정도로 하면은 꽤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일 내가 나이가 40이래 봐요. 그러면 적당한 운동의 심박수는 이제 1분간에 뭐 117 내지 135 정도 되겠고요. 격렬한 운동을 한다는 거는 약 140 정도부터 150, 160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운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하트레이트 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의 그 보면은 이제 존 2에 뭐 심박 가지고 운동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 운동을 하면은 왜 좋은가?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 브레인 안에, 우리 특히 이제 이 히포캠퍼스가 메모리의 중추거든요. 기억의 중추인데, 플라스티시티라는 게 뭐냐면은 뇌에 세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 왜 그 슈퍼맨이 이제 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모든 걸 다 저기 그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 위에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두뇌는 세포가 하나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아니면 새로운 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많이 과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길 수가 있다. 새로운 것이 생긴다. 그래서 특히 그 세포가 생길 때는 이 히포캠퍼스 주위에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일종의 뉴 브레인 셀들이 생기니까 운동을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브레인이 젊어지면은 사람이 늙지가 않는 거죠. 영국의 그 마거릿 뭐라는 그 여자 학자가요, 그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데려다가 그 나이는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비슷한 컨트롤 그룹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MRI 사진을 다 찍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같은 나이에 비슷한 건강 상태,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이 히포캠퍼스가 훨씬 크더랍니다. 이 기억의 중추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자 학자가 굉장히 영리하죠. 이분들이 머리가 좋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영국에서는요 길이 굉장히 조그맣고 14세기, 15세기에 만든 말 타고 다닐 때 쓰던 길을 그대로 쓰거든요. 따라서 집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 아들이 거기서 한 6년 살았었는데요, 정말 길거리가 너무 좁고 돌멩이가 많고, 유럽 가면 전부 다 자갈길이잖아요. 돌멩이 길이죠. 작고 그래가지고, 물론 파리는 다르지만 이런 데를 갖다가 기억을 해서 손님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처음부터 시험 치기도 어렵고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시험을 치는데, 그거 운전사 됐다고 안심하고 있다면 또 큰일 나는 것이 3년마다 재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 플라스티시티, 뇌 플라스티시티가 좋아져가지고 자꾸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생기니까 히포캠퍼스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셀이 생기는 건데, 운동을 하면은 뭐 택시 운전사 아니래도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많이 이제 새로 생긴다. 두 번째, 이 운동을 많이 하면은 심장도 강해지거든요. 심장에 좋은 거는 브레인에 다 좋으니까 이 심장이 강해지면 팍팍 피를 갖다가 온몸에 쏟아 보내는 것이 강해지니까 브레인으로도 이게 잘 갑니다. 따라서 브레인이 좀 더 이제 일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재밌는 게요, 이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하잖아요. 그래서 59세 내지 81세 사이에 이 노인들한테 그 운동을 자꾸 시켰더니요, 히포캠퍼스 사이즈도 커지고, 그래가지고 이 브레인도 조금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티네이저 되기 전에 어린애들한테도 운동을 많이 시키면은요, 이 메모리가 좋아져가지고 공부도 훨씬 더 잘하게 된답니다. 자기가 이 운동을 하려면은 재미없게 하면은 힘드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그것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은 경우 이게 자기 스케줄에 맞춰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나서 요즘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 노인센터에 가가지고 라인 댄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하는데, 라인 댄스 하면은요 운동도 하지만 거기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친구들 오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분들도 있고, 뭐 84세 된 분도 있고, 저희 선생님이 79세예요. 근데 멋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 운동하는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 되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공부하고 하는 게 쉽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이만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운동에 대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건강한 식사,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단백질, 건강한 그 지방, 그러니까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거, 그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과일, 야채, 흰살, 생선, 뭐 이런 것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1975년 이후로 지금 세계의 비만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3배로 늘었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39%, 거의 40%죠. 이제 오버웨이트 됐고요. 참 무서운 게 5살부터 19살 사이에 이런 어린 사람들이 거의 18%, 그러니까 20% 다 됐으니까 5명 중에 1명이 지금 오버웨이트 됐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타입 1과 타입 2가 있지 않습니까? 타입 1은 낳을 때부터 이제 유전인자 때문에 심하게 돼가지고 어린애 때부터 생기는 건데, 모든 당뇨병의 지금 95% 이상이 타입 2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지중해 식이요법, 그게 참 좋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과일, 야채 많이 쓰고, 그 곡물을 쓸 때는 홀 그레인, 그 곡식을 쓰고요. 콩 종류로 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지방은 올리브 오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도나 뭐 이런 견과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쉬 중에서 왜 고등어라던가 뭐 꽁치라던가 이런 거기서 나오는 그 그런 패트들은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능하면은 레드밋이나 데어리 같은 건 좀 줄여라. 메디터레이니언 지중해 식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DASH라는 게 있는데, DASH 다이어트는 이제 그 뭐냐면은 Diet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 그래가지고 DASH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식단이 이제 DASH 다이어트인데요. 우선 그 DASH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fat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fat에는 mono unsaturated fat, poly unsaturated fat이 있고, 그 다음에 saturated fat이 있고, saturated가 됐다는 건 이게 완전히 이제 이게 포화된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trans fat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unsaturated fat이고, trans fat하고 saturated fat은 이게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이런 그 fat을 잡수실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장이요, 위나 소장이나 대장 이런 거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 미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마이크로브라고 이제 부르죠. 마이크로브가 요즘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그 전에 한참 동안에는 자폐 있는 애들이 있을 때 이거하고 관계돼 가지고 자폐증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론 그거 아닌 거가 이제 증명이 됐지만은요, 이제 우리의 그 소화기관을요 제2의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이 브레인에서 여러 가지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 소화기관도 그렇게 중요하대요. GBA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gut brain axis. 그러니까 얘가 느끼는 것과 이 브레인이 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이런 거로 해가지고 요즘 새로운 약 중에서 왜 몸무게 줄이는 약들 있죠. 그게 여기서 이제 얘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많이 먹었다 느끼게 되면은 브레인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제 안 먹게 되는 거. 그게 나오게 된 것을,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여러 부자들이 이제 먹고서 많이 몸무게 빼고 있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 호르몬 문제가 이게 이거하고 관계되는 것 같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여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화학물질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그 마이크로브가 우리의 정서라던가 우리의 이제 생각하는 거라던가 우리 느끼는 거 뭐 이것까지 많이 관계를 준답니다. 이게 마이크로브가 이게 자연스럽게 좋아야지, 이게 완전히 깨지고 나면은 우리의 정서에도 변화가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스낵 같은 것도 잡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 몸에 좋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야채, 콩 종류, 그다음에 기름기라면은 견과류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피쉬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드시고요. 너무 레드밋 많이 드시지 말고 화이트 피쉬나 화이트 미트를 잡수시고 이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수면입니다. 우리 수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잠이 들었다 그러면은 마치 전기 그 소켓에서 이게 전기가 빼가지고 그다음에 쭉 자다고 그다음에 다시 낄 때까지 있는 것 같. 이게 아닙니다. 수면은
수면 동안에요, 브레인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수면이 우리에게 낮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 생명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요즘 그 수면에 대한 공부를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1970년에 의과대학 졸업할 때도 이 수면에 대한 과학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건데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의사가 가서 슬립 테스트 하고 오세요. 그럼 가서 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중요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잠이 있습니다. 하나는 REM sleep이라는 게 있어서 Rapid Eye Movement, REM. 그 슬립은 뭐냐면 새벽녘쯤에 깨어나기 전쯤에 우리 모든 슬립의 한 25%, 4분의 1을 차지하는 게 REM 슬립인데요. 그때는 이 꿈을 꿀 때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 때문에 눈동자가 막 움직이고요. 그때는 막 신진대사도 막 많아지고 뭐 혈압도 올라가고 막 그때는 그럴 때입니다. 처음에 잠이 들을 때는 그때는 non-REM sleep. 그때는요, 뭐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푹 잠이 들 때인데 이제 처음에는 스테이지 1은 잠이 들까 말까 뭐 이럴 때고 그게 한 5%. 그 다음에 딥 슬립이 이제 완전히 그냥 푹 잠이 들 때인데 그 사이는 스테이지 2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잠이 들었지만 조금 깨길 수도 있는 그때가 이제 한 40%가 그때 스테이지 2고요. 스테이지 3가 25%, 4분의 1이 아주 푹 잠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non-REM sleep인데 그 스테이지 3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중요한 것이 어린애들은요, 그때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가 막 큽니다. 그때 호르몬이 나오니까. 어른들도요, 그때 키는 안 커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은 그 대사작용도 활발해지고 그때 좋은 호르몬들 많이 나오니까 몸이 좀 더 젊어지고 훌륭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그렇게 주무시다가 새벽녘쯤 되면은 이제 꿈을 꾸기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25%가 REM 슬립이 되는데 그때는요, 갑자기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몸에 이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딥 슬립 하는 동안에는 두뇌에서 그 시냅스들, 브레인끼리 이렇게 뉴런끼리 만나는 그 시냅스가 나와야 그게 이제 두뇌가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많이 커지고요. 이 두뇌도 그때 많이 커지고요. 기억이 낮에 배운 것이 히포캄퍼스에 있다가 그때 막 콜텍스로 가기 때문에 롱텀, 장기 기억으로 됩니다. 장기 기억이 돼야 애들이 공부해서 시험 칠 때도 그게 나오는 거고요. 장기 기억으로 가야 낮에 타이프 치거나 뭐 낮에 뭐 공부한 것들이 여기 있다가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연주회 할 때 가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여기 다 가야 되거든요. 그게 non-REM sleep, deep sleep 할 때 다 그리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깊은 잠을 자면은요, 심박수도 좀 줄어들고 그때 몸의 체온도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 조금 체온이 떨어져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도 잘 잔다고 그래요. 그런데는 이제 REM 슬립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게 막 대사작용도 막 올라가고 꿈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혈압도 올라가고 그때가 근데 막 기억도 막 상승시키고 막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좀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게 어른은 6시간 내지 7시간 주무시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8시간 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것을 이제 할 때 제가 그 수면에 대해서 따로 그 Cognitive Behavior Therapy of Insomnia라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배운 거는 잠은 퍼펙트한 잠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좀 못 잘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더 잘 잘 수도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왜 잠을 못 자냐면은 그게 가족력 때문에 패밀리 히스토리. 두 번째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여성 같은 경우는 갱년기가 온다던가 남성 같은 경우는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잠이 안 올 수가 있지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거는 perpetuating factor라고 그래서 문제를 더 나쁘게 하는 건데 뭐냐면 너무 퍼펙트하고 자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면 그 전날 잘못 잤다고 이거를 갖다 보상하려고 낮에 낮잠을 자려고 한다던가 좀 더 오래 있으려고 그런다던가 이러면은 오히려 더 못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침대에 있는 시간은
6시간 내지 7시간만 있고 나머지 잠이 안 올 때는 이제 나가가지고 리빙룸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구석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앉아 쉬고 아니면 테레비를 보더라도 이렇게 서서 테레비를 보면서 내가 피곤해지면 가서 주무시라는 거죠. 그래서 침대 안에 있는 시간, time in bed가 오래되면은 그거는 별로 좋지가 않고 침대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체크북 같은 거 전화 받거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 보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체크북 정리하다 보면은 밸런스가 얼마 안 되면 그때부터 걱정되니까 잠 못 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받는데 기분 나쁜 전화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침대가 나쁜 소식에 연결이 되니까 더 잠이 안 오고 어떤 사람들은요 바깥에 있다가 잠이 들 것 같아서 가면 오히려 눈이 콱 떠지고 wide awake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침대가 스티뮬레이션이 되는 원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침대는 절대로 잠과 성관계하는 거 빼고서는 절대로 거기서 딴 거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그분은 그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것을 이제 이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수면이 중요하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계속하는 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렇다 보면은 나 자신이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의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나 자신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 세상 안에서 나의 위치도 이제 알게 되고 이게 사람을 만나고 같이 사귀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 해결 방법도 좋아지고 내가 창의성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남들과 이해도 하게 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평도 넓혀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브레인을 부스트 시키는데 이 사람들 만나는 그 인간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딘 오니시 박사가 치매 방지나 그 하트 프로블럼을 갖다가 치료하는데 그분 그랬지 않습니까? 엑서사이즈하고 푸드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그래가지고 그룹 테라피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이제 그런 걸 다 같이 중요시하게 했었던 것 중에서 이 그 사회적인 관계 이거 거기서도 나왔었죠.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외로움을 치료해주고 스트레스를 갖다 많이 줄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우울이나 불안하면은 이게 두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고 그래서 resilience가 내가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 이렇게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그 grit라던가 이런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어떤 분은 이제 번역을 했죠. resilience 같은 것들을 올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에서부터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처음 어린 시절부터 친구를 사귐으로써 이게 소셜한 그런 그 인터랙션이 많이 이제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인류학자 중에서 던바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애들이 티네이저가 됐을 때 친한 친구가 몇 명 있냐 물어봤을 때 한 5명 있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 사람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던바스 넘버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돼? 그러면은 뭐 반 아이 25명이 다 친구라고 그러는 거는 되게 ADHD 있는 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슈퍼피셜하게 막 이렇게 사귀고 오래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4명, 5명 있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아이디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때 벌써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언어도 발전이 되고 팀워크 하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걸 배우면서 이게 빌딩 블럭이 되는 거죠. 어른이 돼서 어떻게 사람을 사귀나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소셜한 거
이것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명상도 하고 신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감하게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두뇌를 갖다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브레인에서 이런 그 마인드풀니스라던가 이런 또는 명상을 한다 보면은 히포캠퍼스의 메모리 펑션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모션 레귤레이션도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에미기달라라는 게 이게 스모그 올라옴 같은 건데 이것도 함부로 막 울리질 않고 자기 조절을 잘하게 되고 일곱 번째는 계속 러닝 무엇을 배우면서 그런 브레인이 이게 육체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피딩 되는 것처럼 자꾸 배우면은 우리가 그 브레인이 부스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if you don't use it, then you lose it.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루즈하지 않는 거. 안 쓰면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브레인을 갖다 건강하게 하려면은 적어도 와이어가 되는 것이 러닝을 통해서 많이 와이어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요, 치매가 됐는데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환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 부검을 해보면은 뭐 굉장히 심한데 그 브레인은 거의 안 나타났던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그게 뭐냐면 카그니티브 리저브가 있었다는 거죠. 은행에 잔고가 많았던 것처럼 이 카그니션이 뭡니까? 이성적인 거,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것이 다 카그니션인데 사고의 능력 이게 많이 저장이 돼 있던 거죠. 카그니티브 리저브가. 이거 자꾸 배운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높은 게 하는 게 좋냐면 적어도 15분씩 머리 쓰는 일을 일주일에 5일간을 시켰더니요. 10주 후에 보니까 나이를 비교해서 볼 때 이게 18 내지 50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50세부터 80세 사람들 사이가 차이가 없더래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이제 이 브레인에 대해서 부스터를 하면서 게임을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위저드라는 게임도 있고 디코더라는 게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핏 브레인 트레이닝 하는 데 쓰이게 돼가지고요. 요새는 이게 애플의 앱이나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걸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좀 오랜 시간 8시간씩을 한 달간 이렇게 해봤더니 브레인이 확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비, 취미를 가지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미를 갖는다는 건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동안에 나가가지고 가드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새로운 식물이 자라고 거기서 얘네들이 꽃도 피고 뭐 이런 것이요. 너무나 이게 새로운 환희를 갖다 주더라고요. 하비가 뭐 리딩도 될 수 있고 저처럼 가드닝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동물도 키우시고 말도 타시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 하비를 갖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하비가 많은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덴마크 사람들은요 96%가 하비가 있더랍니다. 뭐 리딩이 좋게 많았고 영국 사람들은 78%가 있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56%. 그러니까 반보다 조금 더 많은 거죠. 이태리 사람들은 54%, 중국 사람들이 38%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하비가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덴마크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 혹시 하비하고 관계되는 건 아닐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취미가 가장 많았던 것이 독서, 그 다음에 요리, 쿠킹이나 베이킹하는 거, 그 다음에 여행, 뭐 이런 것이 있었고 29%는 비디오 게임이었고 26%가 스포츠와 정원 가꾸기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비를 갖는 것도 브레인 부스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조그만 노란 책 브레인 부스트, 한국에는 지금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많이 이제 브레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브레인 부스트라는 조그만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말 건강한 브레인을 가지고 좋은 취미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